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판사가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현안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법률가이자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가방실장. 몇 번을 헤매 가방 실장. 제 가방이라니까 제 가방. 순간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가방실장은 이런 내용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들어보고자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방실장 김남국 변호사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다시 한번 팩트 체크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방 본인이 들어준 게 아니고 본인이 들고 다니는 건 김남국 의원님의 가방이었죠. 제 가방입니다. 예. 네, 항상 강조하지만 제 가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댓글에서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거는 좀 팩트 체크 해달라고 하는데 안에 입은 옷 있잖아요. 네. 그거는 피부에 이식되어 있는 거냐? 왜 맨날 그것만 입느냐? 네, 그런 지금 궁금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20대 있는 게 아니라요. 네. 여러 이게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다른 거야? 조금씩 그래요? 줄의 간격도 다르고요. 색깔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야. 알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매우 좋다가 안 좋았죠. 왜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어.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는 바람에 네. 자산의 70%가 2달 만에 날라갔어요. 야, 가뜩이나 너 코인 쓰레기라고 난리인데. 아니, 그런 그래도- 얘기를 왜 하냐 너는 또. 야 정면 돌파다 정면 아니 돌파. 15만 지금 1,500만의 가상자산 남구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아픔과 위로를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너는 그런 말 하지 마. 줄이지 마세요. 1,700만이에요. 1,700만. 1,700만. 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가 코인이 한다. 코스피 5천 만들어준다 했고 알았어, 그 주식 알았어. 올라가면 코인은 무슨 상관이에요? 같이 올라가겠죠. 같이 올라간다고? 네, 그럼요. 네. 그래, 알았다. 참. 눈치 없어. 눈치 없어. 예, 그래서 조금 힘들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내일입니다. 내일 5월 1일 오후 3시에 내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건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입니다. 엄청 빠른 거죠.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 아닙니까? 일단 3월 26일에요. 항소심에서 이재명 지금 후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랬었지. 3월 근데- 26일. 우리 기억나잖아. 맞아. 그렇죠?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3월 27일에 검찰이 바로 상고를 해버립니다. 이건 또 빨리 상고하더라. 자, 그러니까 3월 28일에 대법원이 사건에 접수가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4월 22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이게 소위에 배당이 돼 있었는데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하고요. 네. 회부를 하면서 첫 합의기를 진행을 해버립니다. 당일에. 그리고 이틀 뒤인 4월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를 또 진행을 하거든요. 와. 그런 다음에 어제 갑자기 또 5월 1일에 오후 3시에 그것도 선고를 하겠다라고 와. 지정을 합니다. 진짜 빨라. 초 와. 스피드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제가 사실 걱정 인형 아닙니까? 모든 걱정 걱정은 제가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맞죠. 내일 결론을 내린다는 걸 보고 요거는 상고 기각 즉 이 무죄 확정이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음을 좀 놓은 상태입니다. 요것만큼은 예. 걱정 없이. 자,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정확한 분석이시고 그럼 저뿐만 아니라 뭐 저 주진우를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법조인들이 주진우 의원, 깜짝 주진우 놀랐네. 의원. 하여튼 뭐 검찰 요새 주진우는 그 주진우가 제일 유명하잖아. 어저께도 지 차에 앉아가지고 라이브 했다고 그랬대. 예, 어제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 말대로 됩니다. 파기 자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어제 네, 했다고. 어제도 네. 하더라고. 내가 이때까지 본 사람 중에는 대한민국 법조인 한 5천 명 중에 주진우 한 명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안심이 되고 네. 주진우가 얘기하는 거 항상 반대로 되잖아요. 항상 틀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정이 되고 제가 자꾸만 제가 법률가로 산 지가 30년이 됐는데 내가 이제 이런 꼴을 처음 본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진짜 많이 하십니다. 요즘. 제가 이 대법원 관련해서도요. 그 전에 정말 놀랬던 게 양승태 사법논단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일제 강점기에 왜 그 강제징용 노동자분들 배상 판결 관련해서 네. 그거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네. 김앤장 변호사가 그 일본 측을 대리하면서 사실상 일본 측을 대리하면서 양승태 대법원 찾아서 만납니다. 네. 그 사법 거래라고 불렀죠. 그렇죠. 네. 근데 나는 변호사가 대법원장을 자기 사건을 가지고 가서 만난다는 거를 그때 보고 내가 정말 자괴감에 빠졌었거든요. 우리 의뢰인들한테 너무 미안했고 그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상상을 할 수 상상할 없는 수 없는 일에 가서 상상 만나서 못할 일. 그리고 또 결과가 나와 또 만나니까 아니 이런 얘기 하시면 어떻게 합니다. 이게 아니고 원하는 대로 됐었거든요 그때. 그때도 놀랬는데 이거는 나는 정말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 아마. 이번 일 이번에 이렇게 초스피드로 이 정도 속도. 전원화 빛의 사건을 세상에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뭔가 마음이 급한 건데 더 중요한 문제는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저기 선배 아들 결혼식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이제 법조인들이 많이 왔어요. 네. 뭐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 저기 우리 소추 대리인 변호사님들도 오시고 현직 판사들도 많이 오고 네.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경력과 능력을 가진 분들을 다 뵀는데 그분들도 다 하나같이 나도 처음 본다는 거야. 와. 40년 50년 된 사람들도 그리고 조이대 원래 스타일이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일을 이렇게 꼼꼼하게는 하는데 신속하게 이렇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항상 최대한 미뤘다가 가장 안전할 때 하는 사람인데 네.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조이대가 이렇게 한다는 거 보고 너무 놀랬다. 와.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분들의 또 100% 일치된 의견이 5월 12일 이전에 선고를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상고 기각이다. 무죄 네. 확정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이게 만약에 이제 무죄를 유죄로 파기환송시키려면 그걸 법리를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해야 되니까 12명의 의견도 취합하고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럼요. 그걸 깨려면 12명의 대법관들이 기록을 다 보고 네.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정립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단지 하나가 더 있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용우 변호사 나와서 우리 선고하는 날 얘기할 때 공소기각 부분, 그러니까 국회 증감법, 네. 그거 고발을 국회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한 거. 네, 그거는 아예 그냥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그게 주장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대법원이 판단을 해서 좀 양념을 치고 생색을 내지 않을까. 그거 그냥 하나 정도. 그러니까 대법에서 상고 기각인데 상고 기각을 하면서도 이건 기소 자체도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까지 그렇죠. 의견을 그렇죠. 넣을 가능성.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 그냥 티끌 하나 안 남게 그냥 그렇죠. 다 틀리는 완벽해지는 거네. 거지.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2심 판사들이 진짜 생각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2심에서 만약에 그 점을 들어가지고 공소 기각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지규현이가 윤석열이 재판에서 네. 무슨 수사권 문제나 이런 걸 문제 삼아가지고 공소 기각 시킬 수 있다는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게 저죠. 그러면 그렇게 될 때마다 공소 기각 되면 다시 기소하면 되니까 차라리 괜찮다. 무죄 선고하고 항소 안 하고 확정시키는 것보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네. 만약에 2심에서 공소 기각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또 기소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공소 기각을 일부러 안 하고 나는 그 생각도 했을 가능성이 보이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무죄로 건건이 다 잘라가지고 더 시비를 못 붙게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법리적으로는 확실히 정리하고. 예, 이게 또 뭐가 있냐면 판례를 보면 대법원에서 딱 받아봤는데 이거는 공소 기각 시켰어야 될 일이야. 애초에. 근데 무죄로 올라왔어. 무죄라서 검찰이 상고해가지고 올라왔어. 네. 그러면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법적으로는 네. 항소심에서 공소 기각을 하는 게 맞아. 근데 무죄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네. 피고인의 입장에서 어느 게 더 유리한가? 어. 무죄가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네. 공소 기각이 되면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공소 기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무죄는 유죄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판례가 있어. 야, 대박이다 이거. 이 대박이네. 예. 그러니까 판례가 그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신기하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나오면은 100점이고 그렇다면 조이대가 열심히 서둘러서 생색을 내려고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그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이거 생각지도 못했다. 기가 막히네. 그 어찌 됐든 대법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렇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 결정을 내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의견으로 그냥 김정환 첨부하는 변호사가 거지. 잘 설명했잖아요. 상소제도라고 하는 거는
피고인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지. 사법기능은 원래 권익구제를 위해서 있는 거다. 권익구제. 그러니까 대법원은 피고인이 빨리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판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서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생중계한다 그러대요. 네, TV 오히려 생중계합니다. 선고한 거. 그러니까 아, 맞아. 원샷 잡히고 싶은 거야 지금. 맞아. 계속 문영배만 나오잖아. 아, 윤석열을 파면한다. 요거만 네. 나오니까. 아, 맞아. 이재명은 무죄. 요거 하나. 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빨리 하는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견이 분분했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TV 생중계를 한다는 걸 보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존재를 좀 과시하고 싶었겠구나. 저는 결국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아. 유일한 관전 포인트는 문영배 선생은 경남 사투리인데 조이대가 경북 사투리가 얼마나 차별화되는지 뭐요 정도만 관심을 그 정도 보이면 관심. 될것 같습니다. 내일 3시입니다. 우리 저 김남국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매불쇼 오기 전에 쭉 보도를 보니까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상고기각, 그다음에 파기환속, 파기자판. 그 이렇게. 얘기 하지 마. 제가 진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만해. 우리 귀에 피신물이 나요. 여전히 파기자판이 가능하다고 오늘까지도 보도를 쓰고 있어요. 하지 지금도? 마. 예, 지금도. 제발. 제발. 그러나 주진우가 쓰는 거요? 남구가 그건 하지 마라. 제발. 그래서 이거는 판례상 명백하게 법률심과 사실심이 나눠져 있고 네. 대법원 판례도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안 된다라고 못 그럼요. 박는 대법원 아니, 판례가 안 있기 되는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무엇보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다? 대법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꼭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은 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이 사실 지켜진 적이 없었거든요. 네.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고 5년간 통계를 보면 90%가 안 지켜졌어요. 그리고 이 633이라고 하는 공직선거법의 원칙 그 재정 취지를 보게 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돼서 그러한 방법으로 당선된 공직자가 공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법적인 불안정한 상태가 그대로 계속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당선자에 한해서 사실은 634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낙선자이고 야.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 표적 수사인데 네. 11월 선고를 앞두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0월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633 이게 무슨 369도 아니고 633을 계속 외쳤어요. 아니 잘 됐어요. 이거 이건 저는 잘못했다라는 걸 지적을 해줘야 조이대 임기가 네. 예. 연령 정년에 걸려가지고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이대가 있을 때 이렇게 신속하게 했잖아. 네. 윤석열이가 지금 공직선거법 기소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신영환 교수님 때문에라도 네, 지금 제가 나와 계세요. 그거. 기소돼야 되잖아. 맞아요. 그걸 633으로 딱 지키고 아. 조이대 임기 안에 아웃시키고 국힘 돈 물어내게 하고 400억. 그리고 400억. 퇴임하려는 빅픽처까지 생각한 거 아닌가. 그렇죠. 좋아, 좋아. 깔끔하다. 네. 그리고 분위기가 네. 서정욱 변호사 있잖아요. 예. 저 내란 수개범하고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네. 서정욱 변호사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래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시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충 분위기가 어떤지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김남국 변호사님이 그동안 쉬는 동안에 굉장히 사람이 똑똑해졌네. 이거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이대는 633을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항소심 무죄 나오기 전부터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이대는 아마 본인은 빨리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고 싶었을 것 같아. 애초에는. 그러니까 애초에는 설마 조이대가 이재명 좀 한번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보자 해서 한 거 아니거든. 근데 본인이 이제 뱉어놓은 말도 있고 너무 강조했고. 그리고 자기들 지금 존재감도 없고 하니까 겸사겸사 그래 빨리 진행하자. 내가 뱉어놓은 말이 워낙 세게 뱉어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항소심 무죄도 났고 그래서 결과는 좋게 됐지만 조이대의 그 의도는 지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날카로웠어. 중요한 얘기고 네. 조이대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라는 점은 지금 윤석열 재판을 보셔도 알아요. 지규현 재판 진행 속도를 보면 애초에 준비기일 시작하는 것도 한 달 넘게 걸려 되게 늦었고 그 다음에 준비기일 시작하면서 3주에 2번씩 재판하겠다. 2주에 3번씩 하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어요 재판장이. 그건 전적으로 재판장 권한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4월 며칠 날 재판하고 나서 소식이 없잖아요. 5월 12일인가로 잡았어. 맞아요.
그러니까 지 말도 안 지켜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 특히 내란 사건에 있어서 이런 게 되게 그렇지. 중요하다. 이거를 국민들이 걱정하시니까 빨리빨리 진행해라.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잖아, 정반대로. 예. 천천히 해도 되는 건 막 금방 하고. 그렇습니다. 아, 이 사람 참. 자, 만약에 이제 내일 상고 기각, 다시 말해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 네. 와, 뭐 그래. 다행이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짚을 부분이 많아. 네. 일단 1심 징역 1년을 선고한 판사 판사. 박살 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요 얘기는 일단 잠깐 좀 차치하고 자 그리고 매우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 아, 그럼요. 검찰은 진짜 이게 박살 박살 나야 돼. 맞아.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아. 나와갖고 얼마나 이걸 조롱하고 세게 드라이브 걸었습니까? 아, 오케이, 한동훈 오케이. 법무부 장관. 근데 만약에 내일 무죄 확정이 되면 한동훈 후보가 자기 잘못을 인정할까? 예상할 필요 없어. 이미 답 나왔어. 어제 우리 민동기 기자님의 후배가 물어봤어. 아, 네. 어제 현장에서 한동훈한테 오. 한동훈이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영상 보고 옵니다. 비디오 들으시죠? 예, 조현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검찰 수사를 받은 것 중에 무죄 판결이 난 사안이 2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대부분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있었는데 이런 무죄 판결이 나온 것들을 되돌아봤을 때 검찰에서 무리한 기소가 있었던 게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돌아볼 필요도 혹시 있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전망이라기보다는 희망 같으십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고해서 기소됐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어요. 선거법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무죄가 났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쪽 국민들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습니다. 운 좋게도 좀 빠져나가서 좋다 이런 정도 생각이시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공고합니다. 어디 가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아니 일단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결과 딱 나오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네. 절대 잊어서는 안 돼. 한동훈 절대로. 장관 때. 한동훈 장관 때야. 네. 한동훈 장관 때. 아니 그리고 대법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데 어떻게 또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도대체. 사소한 정정. 질문한 기자가요. 네. 제 후배가 아니라 후배 아닙니까? 저랑 입사 동기입니다. 아, 동기야. 나중에 또 전화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기. 야, 근데 저분은 내 누군지 몰라요 얼굴을. 저 네네. 기자. 네. 엄청 까칠해. 까칠합니다. 저 예. 기자 엄청 까칠해. 네, 전화를 하면 1시간 이상 취재하는 걸로 유명한. 그래요? 네네. 진짜 까칠해. 더디 가더라도 한동훈의 범행은 꼭 드러나서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비밀번호가 없어서 못 푼 아이폰이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불법적으로 이상한 짓을 한 사람들, 정말 비상식적인 일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 우리가 잊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쥐기어는 우리가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아. 그럼요. 근데 이거를 우리 또 최강욱 의원이 어떤 방송에 나가서 이거를 딱 지적을 또 했더라고. 저분은 머릿속에 항상 나쁜 애들을 다 기억을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그 몇 명만 너무 또 많이 하면 다 잊을 수 있으니까 몇 명만 오늘 좀 짚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판사가 있었어요. 그래요? 요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윤석열이가 왜 대통령이 됐냐, 어떻게 저런 걸 대통령으로 되게 그때까지 방치할 수 있었냐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하는 분도 계시고 추미애 장관을 욕하는 분도 맞아. 계시고 무슨 추윤 갈등 때문에 윤석열이가 날개를 달고 국민들한테 무슨 공정의 상징이 됐다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돌이켜 보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저거 윤석열이가 이상한 짓을 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게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징계 절차를 시작하면서
직무정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으로 너는 직무를 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계속해서 감찰 방해하고 수사 방해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이 측에서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거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을 냅니다. 법원에다가. 기억나요. 그거를 법원이 받아줬단 말이에요. 다시 일할 수 그러니까, 있게. 그러니까 직무정지를 추미애 장관이 시켰어. 네. 근데 이 직무 정지된 거를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윤석열이가 신청을 했거든. 네. 그런데 어떤 판사가 어. 이거 효력 정지, 너 다시 직무에 복귀해 하면서 윤석열이가 건달처럼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다 그리고 끝났어. 애들 도열 쫙 시켜놓고 그 가운데로 딱 이러면서 가거든. 거기서 끝났어. 거기서 국민적인 인식도 이거는 추 장관이 잘못했네. 그렇지, 맞아요.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 사건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거는 정직 2개월도 약하다. 그렇지. 이거는 해임도 아깝다. 그렇지. 그렇게 나왔잖아요. 결국. 네.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판사를 지금 기억을 못 하셔서 누구야? 누구냐? 조미연입니다. 조미연. 조미연 판사를 기억하십시오. 야, 사진을 조미연 판사.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다시 일해라라고 판결 내린. 근데 이게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 이때 이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그렇죠. 이 조미연 판사. 조미연 판사. 현직 판사인가요? 심지어 법원장이 됐어요. 지금에. 어이구야. 현직 판사일 뿐만 아니라.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나도 이름 처음 들었고요. 네. 얼굴 처음 봅니다. 그리고 거기가 결정적인 고비였다는 거를 사실은 잊어버리신 분들도 많아요. 하도 시끄럽게 이제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쯤- 변호인이 이완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완규가 이거 변호했었거든. 네. 이 사건 때. 이 사건 때. 효력 정지 가처분. 어.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여론이 그냥 끝났어.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그 순간 그냥 박살 났죠. 야, 이거는 꼭 상기시켜야 될 이거는 가치가 있네. 진짜 영원히 기억을 해도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아. 기억하기도 쉬워요. 윤석열이가 잘리는 걸 미연에 방지한 사람. 좋다. 이렇게 아, 좋았어. 야, 진짜 좋다. 아, 좋았어. 미연에 방지. 미연의 방지. 미연의 방지. 자,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알지. 알죠. MBC가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리 스트가 나. 그렇죠. 요걸 이제 자막을 달아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잘못됐다고 윤석열의 외교부가 언중이에다가 제소를 합니다. 그럼 언중이에 제소를 하면 외교부하고 MBC가 여기서 좀 조율을 해야 돼. 네. 뭐 어떤 식으로든. 아, 근데 이게 이제 잘 조율이 안 되면 이 소송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소송으로 갔어. 결국에는 소송으로 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MBC가 정정 보도해야 된다. 확실하게 바이든이라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럼 어떻게 정정하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정정하라는 거야? 아니 법원이 이건 판독 불가래. 바이든인지 날리면지 모른데 네. 어떻게 정정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윤석열이가 말하는 것만 해놓고 밑에다가는 점점점점 해가지고 판독 불능이라고 쓰라는 얘긴지 진짜 인물입니다 이거. 누구예요? 성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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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이거는 MBC가 정정 보도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딱 내려버립니다. 뭐라고 정정 보도하라고는 없고. 아니 뭐 나도 모르겠어. 이걸 나 어떻게 정정 보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판독 불가래. 지호 판사. 그래가지고 이걸 근거로 또 방심이가 방송국들을 엄청 괴롭힙니다. 네. 이 MBC 한테. 판결을 근거로 해가지고. MBC가 한테 과징금도 엄청 때리고 그거를 MBC가 또 집행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또 이겨요. 그 돈을 아직 안 내고는 있는데 저 바이든 날리면 사건은 2심에 가 있고 2심도 여태까지 눈치 보면 저거 빨리빨리 진행하라. 조이대는 저런 거는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또 안 해. 이때만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어 봐. 그럼 윤석열이가 까불지 못하고 언론도 그럼 그럼요.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실제로요. 바이든 날리면 보도한 데 엄청 많잖아. 네. 인용 보도. 그 다 사과했잖아. 그럼. 맞아요. 사과하고 지우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것 때문에 다음부터 대놓고 거짓말을 더 심하게 하고 저렇게 해버리니까. 성지호. 그러니까 그 검찰의 그림자가 워낙 짙어서 거기 가려 있어서 그렇지 이 법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버스 기사가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시켰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사람이 있거든요. 요거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이 사람은 청문회 때 이제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화제가 되고 사람들이 전부 다 개탄을 하고 했는데 결국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국회 동의까지 받아서 현직 대법관이에요. 아 대법관이에요? 네, 오석준. 오석준. 근데 이거 800년 횡령 사건 이거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 네. 사람 뚜껑 날라갑니다. 화가 나서. 네. 그래요? 뭐냐면 이 버스 기사 800원 횡령 사건이 뭐냐면 이 버스 기사가 민주노총에 딱 가입을 합니다. 아 네. 가입을 하자마자 그 버스 회사가 이 800원 건으로 그렇죠. 보복으로 보복 해고를 시키는 해요. 거야. 네. 회사에서 이 800원이 본질이 아니야. 민주노총 가입이 본질이란 말이야. 그때 그 버스 회사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 이 오석준이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회사 측 변호인으로 회사 측 변호. 그리고 오석준이는 800원 횡령했으면 해고시켜야지. 해고시킨 거야. 그리고 지금 대법관 넥타이 메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원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징글징글하다 이거 못하죠. 징글징글해. 이 기억 안 하잖아? 계속 반복되는 거야. 기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법부 판사나 대법관들을 왜 선거로 뽑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국민들이 계시거든요. 애초에 삼권 분립을 설계할 때 행정부하고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수가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소수는 권력의 필드에서 항상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의 영역에서는 대통령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임명함으로 해서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을 하되 이 사람들은 다수의 지배로부터 배제돼 있는 소수를 중심으로 봐라. 그게 원래 사법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존재의 이유예요. 소수자와 약자를 지켜라 니네가. 그러니까 법원에서 일하던 분들이 남긴 말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단 말이 우리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영광이겠다. 이런 퇴임사를 남긴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 지금 법원이 있어서 참 억울한 사람들 정말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런 얘기 하나요? 법원 때문에 맨날 전전긍긍해. 그렇지. 분석해야 되고 저 사람들 기분 살펴야 돼. 그러니까요. 이 와중에도 저런 사건이야말로 사실은 이 소수자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한 노동자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서 지금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가를 살펴줘야 될 때는 법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800원을 트집 잡아가지고 그거를 해고를 인정해주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대법관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하지도 않아. 저걸 오석준이를 지명한 게 윤석열이거든. 윤석열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거를 더 높이 사는 거야. 얘는 피도 눈물도 없다. 지하고 같이 또 술도 많이 먹었고 저 술 친구거든. 아니 그건 팩트만 하셔야죠. 팩트예요. 아 이거 다 정말에 나온 얘기야.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이제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이 표적 수사하고 잘못된 수사를 했을 때 그런 어떤 잘못된 정치 기소에 대해 사법부가 제대로 공소기각만 해줬다고 하더라도 좀 안심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법원도 똑같이 그냥 사회의 어떤 시류에 휩쓸려 가지고 오히려 그냥 보수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냥 딱 공소장만 거기에 쓰여 있는 것만 보면서 그 공소장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이런 것들은 들여다보지 않고 판단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니까 판결들이 윤석열 많고요. 한동훈이 같은 놈들이 이제 주로 쓰는 수법이 어떤 사람이 이제 큰 범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을 살인죄라고 막 언론하고 해가지고 기소를 해놔. 근데 지네가 봐도 증거가 부족하고 이게 좀 힘들 것 같아. 그럼 옆에다가 하나 자그마하게 폭행죄를 하나 붙여서 기소를 해요. 다른 거 막 찾아가지고 그래놓고서 나중에 이제 살인죄는 다 무죄가 되고 폭행죄 가지고 뭐 벌금 5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유죄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해버린다고.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략적으로 사실 사법개혁 이야기를 많이 못 하고 있지만
정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 못지않게 사법 개혁도 중요하고 맞아요. 다음 네. 조건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재명 모든 걸 대표를 다 국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계속 쪼개기 기소를 하잖아요. 네. 그게 저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런 수법이 먹히고 맞습니다. 법원이 그런 상황에서 다 음. 검찰 의도대로 움직인다는 걸 아니까 네. 경험적으로 네. 애들이. 오석준 그래서- 사진 잠깐만 좀 다시 올려주시겠습니까? 음. 이번에 네. 한떡수가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을 했잖아. 그 중에 한 명이 함상훈이라고 있었다고. 맞아 이완규랑 같이. 이완규 때문에 묻혔지만 음. 함상훈도 버스 기사가 2,400원 횡령했다고 해가지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지었거든. 맞아요. 그 버스 회사가 똑같은 버스 회사야. 같은 회사요? 그리고 그 2,400원 횡령했다는 그 기사도 민주노총 가입하자마자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그런 전례가 있으면 그만할게요. 오늘 할 게 많아서. 네. 진짜 화가 너무 나는 거야 나는. 근데 다행히 최강욱 같은 머리 좋은 사람이 이걸 계속 기억을 하고 다녀. 저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머릿속에 계속 기억을 하고 다녀. 그나마 이제 이렇게 한번 알려지는 거지. 그러니까요. 조미연, 성지호, 오석준. 여기 오석준 넘어가기 전에 술친구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상기시켜 드릴게요. 윤석열하고 같이 술 먹은 공로로 대법원장에 지명됐던 사람이 있어요. 조의대 되기 전에 대법원장. 대법원장 다 잊어버렸어 이 사람을 또. 대법원장. 이균용이야 이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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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거친 사람 중에서 지명을 합니다. 근데 이균용은 대법관을 한 적이 없어요. 네네. 그런데 이균용을 지명해가지고 이균용이 실제로 청문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술 친구 아니냐, 술 자주 먹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좀 먹었는데 요새는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균용이 결국 그 대법원장 동의를 못 받고 낙마했습니다. 네? 그러면 판사로 있던 사람이 네. 대법원장 후보까지 갔어. 대법원장. 대법원장, 대법관도 아니고 대법원장. 근데 낙마했어. 이 사람 지금 뭐 할까요? 그 사람은 집에 있어야지. 그죠? 진짜로. 일반 회사에서도 사장 후보로 이렇게 경쟁했다가 딴 사람이 사장 되면 나가죠. 대 그만두고 나가잖아요. 집에 있어야 네. 나가 진짜. 집에. 이균용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판사야. 지금 판사예요? 판사야.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 야. 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 옛날에 조의대 앞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어 지금. 와 대법원장. 장. 와. 대단하네. 대단.